자, 그러면 이제 칼만 필터가 여태까지는 칼만 필터를 컨트롤의 관점에서만 봤다면은 이제 그 확률적인 관점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칼만 필터가 사실은 확률로 되어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보통은 공학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그 이렇게 밀려서 컨트롤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확률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확률로도 이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칼만 필터 예제들이 확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를 확률적인 관점으로 보게할게요. 앞서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래 뭐냐면요, 관측을 해서 1번 스텝부터 K번까지 해서 현재의 똑같은 K라고 하는 녀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가 Z들을 토대로 해서 이 X에 대한 것들이 실제에 가깝기를 원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측했던 데이터들이 사실은 다 녹아 들어가서 현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코프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은 Z가 어떻게 돼요? 이걸 설명을 하려면 PXK는 바 Z1부터 콤마로 Z2, ZK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풀기 어렵잖아요. 얘가 다 컴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축시켜서 간략화하는 방법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프레딕션은 K-1까지 해서 미래 K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필터 과정은 여기 있는 K하고 이쪽에 K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된 거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의 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레딕션 한 다음에 업데이트하는 칼만 필터의 특징이 나타난 이유도 앞서서 얘기 드린 거하고 같죠. K-1이고 여기는 K이고 여기는 K이고 이쪽은 똑같이 K일 때 업데이트 또는 필터라고 불러서 칼만 필터가 된 겁니다. 와, 여기 첫 페이지부터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번부터 K-1까지의 관측 결과로 XK를 예측을 했습니다. 프레딕션이 되겠고요. 이 수식을 우리가 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XK, 그리고 여기 Z1부터 K-1까지 있는데 XK만 있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써서 XK 말고 여기다 하나 꾸겨 놓은 겁니다. XK-1까지 여기에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는 시그마를 써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형태로 이 문제를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제목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쪼개가지고 우리가 K-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바가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합쳐서 3개의 교집합 그리고 Z1 K-1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수식을 우리가 간략화하기 위해서 요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 내려왔고요. 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왔고 중간에 똑같이 생긴 녀석들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얘네들은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XK-1, Z1부터 K-1까지 라고 하는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식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서 다른 걸 추가해서 똑같은 거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추가해 넣으면 되겠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근데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문제가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두 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세 개의 교집합과 요 녀석, 요 두 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는 조건부 확률이죠. 그래서 XK는 XK-1에서 Z1, K-1까지의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요. 이 수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다음 이 녀석도 간단하죠. 얘도 보면 조건부 확률이죠. 얘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뭐 건드릴 게 없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업데이트죠. K-1로 K-1을 업데이트 필터 과정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K-1, K-1인데 K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건 뭐냐? XK를 결정하는 거는 XK-1이지 예, Z값이 아닙니다. 바로 마코프 정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식이 간결하게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 마코프에서의 유수식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돼서 이게 최종 수식이 됩니다. 흐아! 자, 이 수식을 이 오른쪽 다이어그램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갑자기 없어진 게 되게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잘 보시면 설명이 가능해서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K-1 단계에서 ZK-1 관측을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죠. 이렇게 K-1에서 XK로 갈 때 프레딕션이 돼서 XK가 됐고 실제로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ZK를 이용해서 현재 XK를 업데이트합니다. 빨간색은 업데이트를 뜻하고 있고요. 자, 코잘 관계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뜻해요. 이게 XK-1이 있기 때문에 ZK-1로 관측을 할 수 있겠죠. 현 단계를 관측할 수 있죠. 내가 이동한 다음에 관측을 하잖아요. 이동을 해서 이 스테이트에 온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관측을 하는 거죠. 관측한 다음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다이어그램 초반부부터 나오는 게 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예. 내가 이동을 한 다음에 관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이동을 한 다음에 관측을 하기 때문에 짝대기로 얘에 대한 Z2, XK-1에 대한 ZK-1 이런 관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요. 이게 이 페이지가 아니, 다음 페이지. 이거에서 보시면은 XK-1이 있기 때문에 ZK-1을 얻은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는 이렇게 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들, 에스티메이션, 보정하는 과정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시오리들을, 그래프 이론들을 열심히 배운 이유는 뭐냐? 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자, XK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네? XK-의 영향을 받고 XK는 ZK로 나갈 뿐이지, 그리고 ZK-1은 XK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K-1과 Z, 여기까지 계속 쌓여있던 ZK-1까지의 관계들은 XK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코프로 XK-1만 남고 이 수식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마코프를 배우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관측 결과가 필요 없이 바로 전 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알게 되면 수식이 간결하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간단해지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얘는 K-1에서 K-1로 가는 업데이트 과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수식을 만든 다음에 원래의 수식으로 또 다시 눈을 돌려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Z1 K-1까지의 관계가 XK까지 가는 프레딕션 관계이고요. 이 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뭔가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뭔가 되어 있다면 나는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K-1에서 K까지 어떻게 가냐는 프레딕션에 해당하는 바로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만 나는 알게 되면 이거는 알고 있게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만 곱하면 이거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이 다이어그램의 특징만 1차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고 여기는 K-1까지 K-1까지 한 걸 가지고 XK를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프레딕션 모델 칼만 필터의 확률적인 접근론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죠. K-에서 K-2를 뜻하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건데 바로 이 업데이트 과정입니다. K일 때 K가 되겠고요. 이 수식은 조금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쉽게 바꿀 수 있어요. XK 바 Z1의 K인데 이거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ZK에 대해서 XK를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숫자로 빨간색으로 업데이트하죠. 여기도 업데이트라고 제가 바꿔놓을게요. 코절을 설명을 안 했는데 코절은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코절리티 하면은 인과관계를 뜻하고요. 코절은 방향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짝대기로 표현된 것들은 시작이 원인이고요. 이 화살표가 되면 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빨간색은 우리가 따로 업데이트 해주는 과정이라 그래프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할 것 같아서 빨간색을 제가 그려놓은 것 뿐이고요.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Z1K, 1에서부터 K까지인데 XK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ZK만 사용하지 이 과거의 걸 다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Z1에서부터 K지만 이걸 쪼개가지고 ZK만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1에서부터 K-1까지가 되겠고요. 자, 얘가 조건부 확률이니까 다시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이 밑에 들어오고 얘네들 세 개를 합친 교집합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 이 녀석 그대로 두고요. 지금 보면 엉뚱한 거 하나를 이렇게 해서 추가해 넣습니다. 얘네 두 개는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걸 추가해 놓고 이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푸는 거 계속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두 개 위아래 분자 분모를 보시면은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보면 여기 콤마가 빠졌네. 이게 비슷비슷한 걸 너무 많이 치니까 콤마가 빠졌어요. 네.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것들은 여러 가지 책들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푸는 과정들은 거의 삭제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걸 앉아가지고 손으로 다 풀어서 하나씩 과정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푸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거의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슬램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과정들을 이렇게 손으로 다 풀어놓은 거는 제 자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찾기 어려운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거짓말하면 그래요. 근데 딴 책들에 보시면 워낙에 점프들을 해서 중간 과정이 많이 빠져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식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짝을 줬고요. 얘는 다시 보니까 얘네들은 요거랑 같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조건부 확률을 바꿀 수가 있겠죠. 다음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 상태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것들을 추가해 넣습니다. 바로 얘네 두 개를 추가해 넣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분자 분모에다가 나누기 P1, PZ1에서부터 K-1 똑같은 걸 추가해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왼쪽 거 바로 이 부분인데 얘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다이어그램을 활용을 할 겁니다. ZK에 영향을 주는 건 뭔가요? XK밖에 없죠. Z1에서부터 K-1 이쪽에 쭉 누적된 거는 여기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얘가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벌써 이걸 다 얘기해버렸네. 이게 삭제가 되고 여기 삭제가 되고 여기 삭제가 돼서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타고 되죠. 이거 그냥 지금 제가 똑같이 써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로 삭제했어요. 그래서 ZK에 영향을 주는 거는 XK밖에 없어서 아주 간결하게 확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거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XK가 앞에 나오고 Z1에서부터 K-1이 뒤에 들어갔고요. 다음 요 밑에 있는 분모 부분 보시면은 ZK, Z1의 K-, 이거 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로 ZK가 나오고 얘는 밑에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기한 짓을 하나 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여태까지 누적된 관측에서 다음 관측. 이거는 우리가 일종의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에 해당하면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의 비율이 될 거야. 계속 일정한 비율이에요. 관측 오차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관측 단계들이 여태까지 쭉 누적된 거에서 현재에 대한 것들의 비율, 이게 정확하게 풀 수는 없지만 이 비율은 마코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컨셉을 씁니다. 그래서 이 ZK 바 Z1에서부터 K-1은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비율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비율은 K가 바뀌더라도 계속 일정해 라고 하는, 아까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 관련된 것도 얘기 드렸지만 마코프에서는 확률이 변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적되어 있는 관측 오차에서 다음 단계의 관측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하면은 프로세스 메저먼트 노이즈가 일정하기 때문에 메저먼트 노이즈가 일정하다. 여러분들 노이즈는 흔들리지만 메저먼트 노이즈에 대한 확률이 일정한 거죠.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래서 확률적으로 노이즈 메저먼트 에러는 계속 일정한 양들의 비율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K가 바뀌더라도 일정해서 구할 수는 없지만 에타라고 하는 비율로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거랑 이게 그대로 이제 내려오고요. 그대로 내려와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IIR, 임펄턴스 샘플링 관련 부분을 설명할 때 리샘플링 관련할 때 SIR, SIR 임펄턴스 리샘플링에서 임펄턴스 샘플링에 대한 임펄턴스를 따지게 되는데 그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수식 그대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으로 펼쳐집니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프레딕션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프레딕션에 보시면은 여기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 있고 나는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 그래서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바로 이 부분하고 똑같죠. 지금 보시면 K-1을 K-1인데 K로 되어 있죠. 이 녀석은 X일 때에 XK가 있을 때의 ZK의 확률, 이거 나중에 파티클 필터링에서 그대로 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뭐예요? K-에서 K를 받기 때문에 뭡니까? 앞서서 보셨던 프레딕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의 결과물에다가 뭔가 현재의 X와 Z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프레딕션 결과물에다가 내가 관측한 것과 X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것, 칼만 필터에서 하고 있는 업데이트 과정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레딕션 파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힘든 거는 이게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서 이게 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게 이제 슬램에서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프레딕션의 결과물에 이 X와 Z의 서로 비교, 현재의 스테이트 값하고 Z를 서로 비교를 하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현재 과거부터 쭉 모은 관찰 결과로 현재의 X를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만 필터의 주된 원리가 되겠고, 이 성격을 그대로 확률 모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칼만 필터는 프레딕션 파트가 이와 같은 결과물을 갖고 있고요. 자, 여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 잘 정리해놨네. 따로 안 써도 돼요. 프레딕션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업데이트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잘 눈여겨보시면요. 자, 얘는 마코프에 의한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가 되겠고, 얘는 프레딕션의 결과물이고요. 이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는 관측값과 에스티메이션 된 값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비교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칼만 개인이 쓰였다라는 거, 칼만 필터에서는 칼만 개인이 쓰여서 업데이트를 했죠. 이 업데이트한 결과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다시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K-1, K-, K. 요게 다음 스텝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업데이트 된 결과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 바로 fxk라고 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는 k 플러스 1에서는 이 부분 fk k 마이너스 여기가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더하기 1 k 그리고 플러스 uk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결과에다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바로 이 방정식이 확률 형태로 표현되고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프레딕션이 나오고 프레딕션 된 결과에다가 관측과 에스티메이션 두 가지를 비교한 결과가 곱해지면 업데이트가 돼서 또 다음 스텝. 그래서 업데이트는 프레딕션을 만들고요. 프레딕션 된 거가 들어가서 관측 결과랑 비교해서 다시 업데이트. 그게 다시 돌아가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칼만 필터의 확률론 기반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제가 짝대기 하나 더 그려놔야겠네. 이게 다시 여기 다음 스텝에 여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힘드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절대 쉬운 것들이 아니라서 갑자기 칼만 필터는 조금 이제 이해가 갈 만한데 확률로 표현하더라고요. 코베리언스가 지금 다 사라진 이유는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를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게 바로 업데이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 이제 빌리프 네트워크로 또 설명을 했는데 빌리프는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서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리프 펑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x하고 z 이렇게 바로 요 부분 어디 갔어요?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죠. 업데이트를 빌리프라고 하는 형태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유사하게 나와서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바로 이 적분을 푸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간단하잖아요. 에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비율이고 이 비율은 일정할 테니 이게 계속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업데이트 되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들로 현재가 업데이트 되고 프레딕션 한 다음에 관측해서 업데이트하고 그게 다시 들어가서 프레딕션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확률로 표현했을 때 바로 이 적분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함수화돼야 되고 이거 함수화돼서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함수로 표현을 한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램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고 칼만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칼만 필터에서 칼만 게인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칼만 게인으로 최적화해서 코베리언스들을 썼던 것이 칼만 필터의 주된 아이디어였는데 바로 이 접근을 풀기 위한 다른 유형의 방법을 써보자 라는 것이 바로 파티클 필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접근은 갑자기 뭐야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접근이라는 의미 그 자체는 시그마가 많이 모이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섬세하게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면 접근을 풀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컨셉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 파티클 필터에서 적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파티클을 쓰겠다, 입자를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PF, 파티클 필터링의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조금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수식이 안 나오고. 그래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적분, 면적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몬테카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유명하지는 않고요. 바로 여기에 존 폰 노이만, 옛날에 제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분, 노이만.
저 컴퓨터 만든 사람이죠.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은 엄청난 천재였죠. 그리고 후대 기록을 보고서 판독을 해보면은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는 좀그 양반은 손으로 푸는 거고 그 세계관이 좀 다른 데 살던 사람이고 아 저 사람 진짜 천재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폰 노이만인데 노인만 영화 마크로스 플러스에 보면은 노인만 닥터 노인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독일 사람이겠고요. 어쨌든 이 폰 노이만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거는 이렇게 틱 보고 탁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천재급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압도적인 기억력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번 띡 하고 보면은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 카메라로 캡처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시험 볼 때 암기 과목 시험 볼 때 되게 편한 스타일들인데 이 노인만은 전집 40권을 어릴 때 읽은 걸 그대로 죽을 때까지 외우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암기 대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책을 그대로 40권을 통째로 어릴 때 본 걸 외우고 있었더니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소유자가 많고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소유자들이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그래서 후대에 뭐 남는 기록이 없는데 노인만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적 시스템, 학습 시스템들 그다음에 뭐예요?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컴퓨터에 거의 대부분 컴퓨터 설계에 컴퓨터를 이 양반이 혼자 설계를 했죠.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형태들로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스크립트 기반의 시퀀스 기반의 스테이트들을 변화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전체를 모델링을 했었죠. 어쨌든 이게 이제 빼고 이 폰 노이만이 이때 이게 이런 기법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거 비율 얼마야 하면 4분의 1 다 알잖아요. 여기 점이 많아도 이렇게 점의 개수를 세면 4분의 1 확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몬테카를로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카지노 여기 요 근처에 어디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카지노가 있으니 이 방법은 몬테카를로라 하자라고 하는 어이없는 것 때문에 이게 방법론이 몬테카를로가 되고요. 몬테카를로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걸 노이만 선생님이 열심히 개발을 아마 노인만이 이때 이걸로 이름 붙이자고 했던가? 네임은 이 사람이 붙였고요. 노인만 아저씨가 몬테카를로에 한때 심취해서 이것저것 이론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필이 딱 꽂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티그레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인티그레이션 풀기 어려우니 그럼 어떻게 할까? 수십 개의 입자를 써서 얘네들이 변형된 걸 토대로 얘네들의 분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걸 토대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식을 잘 보세요. 이 적분을 풀어야 되긴 하지만 이 적분에 있는 대부분의 유서들은 확률에 대한 적분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입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트랜지셔널 프로바빌리티에다가 귀찮아서 대충 쓸게요. 이렇게 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시그마로 더하기 형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시그마를 풀 수 있다. 그럼 입자를 쓰자라는 게 바로 입자를 쓰기 때문에 파티클이 된 거고요. 여기에 이 면적을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에다 대충 뿌려서 입자를 뿌려서 얘네들의 비율을 보면 되겠네. 얘네들의 면적을 가지고 얘들이 입자가 공간상에 어떻게 배치됐는지 이쪽 영역에 입자가 4분의 3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4분의 1개가 있으니 얘네들의 면적의 비율은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푸는 것. 그래서 파티클 필터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방법론을 몬테카를로 MCMC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코프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들은 PF 파티클 필터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몬테카를로 뭐 맨날 얘기했지만 여기 뭐 매트랩 예제도 있는데요. 뭐 이거 주사위 던져보시면은 5,000번 던졌더니
첫 번째 하나가 나올 확률이 0.167에 가겠고 개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확률 6분의 1에 근사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꼴은 뭐였냐면 바로 Z1에서 K를 통해서 관측 결과들, 여태까지의 모든 관측에 대한 히스토리, 모든 정보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위치, XK를 잘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거의 확률을 되게 높이면 좋은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까 보셨던 시작점으로 가서 다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 확률 적분에 해당하는 걸 풀기가 어려워서 이걸 파티클을 써서 하자 라는 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X는 스테이트고 Z는 옵저베이션, 관측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이건 다 이제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얘기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테이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관측을 해서 이 녀석들을 보정을 한다. 예측하고 업데이트, 실제 움직여서 관측하고, 관측한 걸로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설명들 다 필요 없어요. 다 앞에서 설명한 거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앞서는 오늘 첫 번부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상태에서 x1, x2는 또 틀렸네. 여기는 x1이 아니라 k-1인데. 이렇게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Z는 센서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첫 반부에 얘기를 드렸고, 자, 그런데 우리는 X는 모르지만 Z만 알 수 있습니다. 관측을 하는 것들. 이 부분도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원래의 문제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그 적분을 풀기가 어렵다는데 좀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게, 그 적분을 풀기 어려우니 입자, 파티클을 써보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원래 이 수식을 가져다 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XK가 이 주변에 이와 같은 분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칼만 필터에서는 얘 분포, 코베리언스 P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최고 목표였죠. 그래야 내가 이게 매 스텝,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 매 스텝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동할 때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한 번 이동, 두 번 이동, 세 번 이동, 네 번 이동 했는데 처음엔 여기 있는 게 확실하죠. 네, 여기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이동하고서는 아씨 내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내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다음 이동하면 아 이거 이렇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점점점 증가하죠. 그러니까 즉 위치를 추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고 한 발짝 가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근데 대략 이 근처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분산이 너무 커. 네,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이 분사 값을 좁히는 게 칼만 필터의 역할이죠. 이거에서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얻은 겁니다. 사실은 몬테카를로나 적분을 풀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생각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이렇게 제가 수업하면서도 점을 찍었잖아요. 야, 이 점을 활용해 볼까? 이게 바로 저는 파티클 필터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지금 XK는 이 분포를 뜻하잖아요. 얘가 바로 XK고 여기다 사실은 코베리언스 P가 붙어 있는데 P가 없다고 치면 XK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수식을 쓰질 않고요. 에스티메이션하거나 할 때 여기에 입자는 제가 번호 M을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점이 이동을 하고 나면 그 점들의 분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안 돼?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점이 여기에 100개가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리고는 한 스텝 이동을 하면 얘네들 점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이 점의 분포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풀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누군가 던진 겁니다. 그럴듯한데 점이 많이 퍼질 거 아니야.
이 점의 분포만 우리가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할 줄 알잖아요. 예를 들면 1, 4, 7, 8, 9 이렇게 5개의 점을 뿌려놓고 이 값들이 1, 4, 7, 8, 9이면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죠. 여기서도 2차원이지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까? 라는 게 바로 파티클 필터링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칼만 필터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한 게, 직관적 이해가 편한 것이 바로 이 파티클 필터고요. 그래서 점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얘네들이 이동을 시키면 얘네들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이 점을 가지고 점들이 얼마만큼 퍼졌나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들을 만들어내는 기법, 이게 바로 파티클 필터링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쌈박한 아이디어인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시키면 프레딕션 모델에 의해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동을 하면 아니 이게 프레딕션이니까 이렇게 있어야지 얘가 왜 퍼져요? 예? 그잖아요. 똑같은 점에 100만 개가 있는데 이동을 프레딕션만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퍼지지 않겠죠. 그죠? 안 퍼져야 되죠. 여기 프레딕션 모델에서는 프로세스 노이즈가 쓰이질 않기 때문에 이러면 이건 아무 차이도 쓸모가 없겠죠. 이게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에 뭔가 프로세스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프로세스 노이즈 오메가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퍼지겠죠. 이때서야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XKM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점으로 표현해 놨고요. 이 점이 여기에 들어가면 오메가에 의해서 퍼지는 것, 이렇게 문제를 재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 필터의 기본적인, 제가 그림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지점에 점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수식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레딕션에서는 오메가를 안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하고 이렇게 퍼집니다. 뭔가 지금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제가 그려놨고요. 이 점이 실제로 점 3개에 대해서 각각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가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이 퍼져 있는 이 점 3개에 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나요? 바로 코베리언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각각의 x 좌표예요. 쉽게 말하면 x를 칼만 필터는 에스티메이션 된 평균 값에다가 코베리언스를 같이 달고 다녔었는데, 파티클 필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점이 실제 이동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 관측을 한 다음에 XM, 이 각각의 여기 있는 요 지점들이 되겠죠. 요 3개의 점에 대해서 관측한 결과를 이용을 한 바로 PZ 바 XM이라고 하는 확률, 그냥 간단하게 이런 확률입니다. 이 점의 평균값 주변에 얼마만큼 흔들려 있는가를 Z 바 XM을 웨이트 값으로 넣어서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이 수식들을 모르셔도요, 관측을 해봤더니 실제 파티클에 대해서 관측한 결과가 분포가 돼서 흔들려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 중에 얘는 좀 너무 많이 틀렸는데 하늘날 죽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평균 레벨에 가깝게 되어 있네 라고 하는 입자만 살립니다. 그러면 입자가 아저씨 여기 지금 평균에서 이 3개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얘는 좀 가깝고요, 평균에. 얘네들은 좀 멀죠. 얘네들은 죽여. 입자를 죽입니다. 입자를 죽이면 입자를 죽이고서요. 그러면 여기 X좌표는 여기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이제 다시 재배치합니다. 여기에 입자가 죽었기 때문에 2개가 사라졌으니까 입자를 이 근처에다 다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입자가 3개가 있을 때는 코베리언스가 되게 이렇게 넓게 표현됐죠. Z바 XM이 내가 관측한 거하고 X의 위치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애들을 줄이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보면 이 녀석이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점이 다 몰려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삭제한 다음에 똑같은 제일 좋은 거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또 해놓게 되면 당연히 이 그림이 작아지면서 관측한 결과로 XM이 한 군데 모이는 효과들이 나타나겠죠. 세 개가 있어서 세 개가 한 번 이동하면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관측한 거하고 제일 비슷한 것들을 쉽게 말하면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버리고 얘가 제일 비슷하네. 그럼 여기 주변에다 다시 5개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5개를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서는 또 한 스텝을 이동하면 이거 퍼지죠. 그럼 관측한 결과하고 비교해서 너무 먼 애들 얘 죽이고 얘 죽이고 이온 요소 정도만 살려서 이 부분에다 다시 5개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칼만 필터의 코베리언스를 좁히는 효과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문제풀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칼만 필터의 기본적인 방법론인데 이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쫙 퍼졌는데 관측한 결과가 실제값하고 비슷한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 4개는 다 버리고 여기에다만 놓게 되면 이거 너무 운빨이 좋아가지고 얘만 잘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다 죽이기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이 중에 몇 개는 살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5개를 재배치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을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살리지 않아요. 이건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거가 띵 하고 나타나서 그게 진짜 값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요 주변, 좋은 값 주변에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죽일지를 재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다 다시 뿌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아까 보시면 이렇게 됐지만 얘가 한 단계 옮겨가면서 다시 얘네들 간의 관계가 또 벌어지겠죠.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벌어진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이 중에서 좋은 거 근처 값하고 좀 나쁜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것만 살리지 않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리샘플링이라고 하고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또 다시 가서 Z값 구한 거하고 비교해서 좋은 거하고 좀 나쁜 것도 같이 섞어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하면 이 점들이 웅얼웅얼 퍼졌다가 다시 좁혀졌다 퍼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코베리언스예요. 이 자체가 얘네들의 퍼지는 과정이 칼만 필터에서의 코베리언스 모델하고 똑같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파티클 필터링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번 주 지금 4번째 수업인데 40분이 넘어가서 여기서 끊고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터까지 오늘 어떻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고통스럽네. 여기는 다음 주에 제가 예제랑 같이 보완 설명하면서 이 파티클 필터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